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우선 올해 마지막 날 또 저희 경제 읽기 또 함께하게 됐습니다. 예.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경제 소식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해 경제 이슈들 다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첫 번째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를 좀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예, 정말 2025년은 예. 말도 많고 사연도 많고 또 변화가 무성했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굳이 해야 된다면 저는 천신만고 끝에 기사회생했다. 예, 거시경제에서는요. 여건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트럼프의 관세 폭탄 공격으로부터 또는 계엄령 사태 또는 코로나19 후 폭풍 뭐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굉장히 겹쳐서 상반기에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수축이 좀 되고 또 기업들도 좀 살아나는 성장률도 조금은 높아지는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지만 일단 기사회생해서 이제 한 발짝 더 점프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키워드는 거시경제지표는 기사회생 정도지만 금융시장에서는 그야말로 everything rally 모든 것이 다 올랐다. 아주 폭발적인 장세 이 두 가지를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박사님 올 한 해 가장 기뻤던 경제 뉴스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기뻤던 것도 뭐 한 10가지 정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저는 뭐 주식 투자를 하지 않지만은 이 코스피가 일단 살아난 거. 그러니까 지수가 맞아요. 얼마다 하는 이 자체보다도 그동안에 국제사회에 나가면 한국의 주식시장을 얘기할 때마다 많은 외국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똑같은 제품을 한국에 갖다 놓으면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좀 비아냥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데 2025년을 생각할 때 이제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어느 정도는 정당한 대가를 받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아직은 멀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가 4천이냐 5천이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고 잘하면 한국도 이제 K-팝이나 K-칼추어 못지않게 자본시장에서도 역시 한국이 잘할 수 있구나. 코리아 프리미엄 시도로 갈 수 있는 그런 희망에 돛을 올렸다. 이게 제일 기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 바로 그럼 주식시장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올해 초랑 작년 이맘때랑 그리고 어제 주식 상황 비교해보면 70% 이상 차이 날 정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눈부신 성장을 거뒀습니다. 어떤 게 배경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예, 지금 코스피 4천을 훌쩍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꼭 1년 전 작년 이맘때 각종 방송이나 또는 본인의 그 연구 사이트를 통해서 2025년도 주가 전망을 한 유명한 분들 과연 2025년엔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를 것인가. 그런데 예. 정말 신기하게도요. 4천 이상 오르리라고 내놓고 전망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저도 4천 이상 올라가리라고는 생각 자체를 못했습니다. 당시에 이맘때 좀 작년 이맘때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2,000대 중후반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천을 돌파할 수 있을까 이런 전망자들이 많았는데 뭐 3천은 고사하고 지금 5천 선에도 지금 육박하는 그야말로 진격의 코스피가 됐는데 그런 면에서 일단 우리 애널리스트나 저를 포함해서 경제학자들이 좀 반성을 크게 해야 된다.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면서 무슨 전망하고 글을 쓰고 강의를 하느냐. 이렇게 좀 자조도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측면 반성도 합니다만 동시에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 그래서 급변하는 상황인 만큼 돌발 변수가 워낙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돌발 변수까지 경제학의 영역으로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와중에 나름 그래도 분석은 그런 대로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내년에도
2026년에도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을 전망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 전망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지만 내년 역시 변수가 도처에서 돌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분석도 수시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졸면 죽는다라는 이 속담이 꼭 들어맞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전문가도 예측하지 못할 만큼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왜일까요? 어쨌든 뭐 반도체, AI 이런 것들이 정말 주요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왜 올랐느냐? 주식을 팔겠다는 사람은 적었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주가가 오른 그것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요. 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샀느냐? 그러니까요. 팔지는 않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동안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주식은 똑같은 제품도 한국 증권시장에 가면 떨어진다라는 그 인식을 갖게 된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자본시장법이나 상법상의 여러 가지 허점들, 또 대주주가 일부러 주가를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상속세 문제 이런 것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것 좀 고치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또 실제로 상법도 1차 개정, 2차 개정 상법이 많이 개정이 됐고 또 소액 투자자들 이른바 동학개미란 분들이 눈을 뜨게 됐고 대주주들도 자사주 소각이나 밸류업 프로젝트 등을 사실 많이 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큰 어떤 증시의 부양 효과가 생긴 게 부정부패, 증시 조작 사건은 신세를 망치게 하겠다. 패가 망신을 당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 사실 금융시장에서는 누군가가 들어와서 조작을 하기 시작하면 그 시장 안전하게 거래할 수가 없고 예. 다 떠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제 새로 들어선 정부가 금융 부정, 불공정 행위를 건절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던 거, 뭐 이런 것 등이 여러 가지 역할을 했고 또 산업 구조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사실 작년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남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엔비디아나 퀄컴 또는 TSMC 그들만의 리그였는데 이게 확산이 되면서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그 반도체는 역시 한국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아 역시 산업혁명기에는 그 IT의 경우에는 반도체 잘 만들고 많이 만드는 한국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인식 이게 굉장히 큰 어떤 기폭제 역할을 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반도체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경기가 좀 좋아지면요. 여러 회사들이 공급 물량을 많이 늘려가지고 곧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로 일어선 경기가 계속 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모처럼 불은 지폈는데 이게 저절로 계속 갈 것이라는 이런 안이한 생각보다는 이 모처럼 다시 소생한 반도체 불꽃을 이어나가고 그것을 주변 산업 연관 효과를 통해서 주변에도 확산시켜서 우리 경제 전체에 그 윗목에 따스한 불이 아랫목까지 쭉 퍼지게 하는 그런 우리 정책적 노력이나 국민적 노력이 필요한 그런 중요한 2026년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도 그런데요. 사실 뭐 올해도 그렇고 조선 그리고 방산 이 두 산업들도 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도 좀 강세를 보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예측하지 못했던 몇 가지 변수 중에 하나가 우선 그 반도체와 조선, 방산 등인데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러시아와의 전쟁이 확산이 되면서 유럽 국가들의 안보 위기가 굉장히 그 불안 공포가 굉장히 정폭이 됐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가 문제지만 우크라이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음은 우리 차례다. 그런데도 어떤 유럽연합이나 또는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의 안보 문제를 도와줄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자력갱생, 우리가 스스로 안보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국제적인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와중에서 우리나라 방산이 기회를 잘 포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방산은 역사는 상당히 짧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최근 한 20여 년간 엄청난 기술 혁신을 했고 그렇죠. 또 그 기술 혁신을 통해서 가격을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뜨린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번 무기가 필요한데 한국 제품 K2 전차라든지 이런 거 한번 사보니까 이거 생각보다도 성능이 좋더라.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방위 산업 발주량이 급격히 늘어나서 뭐 주가 면에서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방산주 회사들은 그야말로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자, 또 하나 위기를 기회로 넘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조선인데요. 그렇죠. 조선은 사실 한동안 이제 끝났다라는 평가까지 나왔고 실제로 조선 회사들도 많은 근로자들을 다 해고해서 조선 산업이 많이 몰려 있는 거제, 부산, 울산 등에서는 심각한 위기론이 나온 게 바로 엊그제입니다. 특히 트럼프가 관세 폭탄까지 때리니 그렇죠. 이제는 완전히 상황 종료구나 했었는데 그 트럼프 관세 폭탄을 위기를 기회로 자 트럼프 관세 폭탄에서 트럼프가 노리는 미국 조선 산업을 키워야 된다는 거기에 우리가 동맹국이라는 지위 또 다른 나라보다도 생산 단가가 낮다는 한마디로 가성비가 높다는 것 또 국민들의 성실성 이런 것들을 인정받으면서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 등으로 사실 위기를 기회로 성화시킨 것이죠. 물론 조선 산업도 앞으로 완전하게 일어나려면 여기에 갈 길은 여러 가지 과제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도크에 수주 물량이 넘쳐가지고 추가로 발주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계약이 들어왔고 또 미국에서도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산업 특히 해군이라든지 함정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국 업체들을 꼭 집어서 위대한 한국 기업들에게 기대한다. 자, 이것은 우리가 잘만 하면 그 기회를 그 관세 폭탄의 기회를 우리가 성화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를 보여준 아주 역전의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주식이 많이 올랐고 또 급격히 오른 것이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1,439.5원에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정말 올 한 해 환율 때문에 특히 연말에 정부의 개입까지 있으면서 화두가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금융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것과는 대조적으로요. 환율 면에서 우리나라 돈 가치는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게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경제학 교과서들 또 경제 전문가들의 얘기는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고 수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원화 가치는 상승한다로 가르쳐 왔었습니다. 실제로 그 이론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2025년에는 이 수출이 늘어나고 경상수지가 올해 사상 최대 흑자입니다. 그리고 수출도 7천억 달러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돈 가치는 떨어졌거든요. 자, 이렇게 된 데는 몇 가지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트렌드가 환율을 무너뜨리는데 작동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많은 돈은 벌어들였는데 그 돈을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한 겁니다. 또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를테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트럼프 관세 협상 속에서 우리가 3,500억 달러 플러스 알파를 투자하기로 했죠. 거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안감, 거기다가 또 국민연금이 많은 돈을 해외에 투자했고 서학개미들조차도 2,000억 달러 이상을 지금 해외에 투자를 했는데 해외 투자는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그런데 일단 투자하는 과정에서 국내 외환 시장의 달러가 외국으로 나가는 그게 올해 너무 중첩적으로 겹치다 보니까 경제가 거시경제 펀더멘털은 굉장히 좋은 속에서도 우리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아주 기현상이 발생을 했고 그 바람에 우리나라 자산 가치가 상당히 흔들렸고 또 물가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연말에 정부가 전면전을 펴서 간신히 지금 환율을 조금은 그러니까 원화 가치 떨어지는 것을 조금은 방어를 해놨는데 그러나 여전히 완전히 잡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내년에도 이 높아져 있는 환율 그러니까
이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자칫 잘못하면 한국 경제에 큰 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외환 관리, 환율 관리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당면한 발등의 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올해 또 빠질 수 없는 이슈, 개인정보 유출 사태들입니다. 사실 SKT를 시작으로 KT 있었고 최근에는 지금 쿠팡도 진행 중인 상황인데 사실 국민들의 조금 더 안타까움을 사는 부분들은 이런 상황들을 좀 축소 은폐하려는 그런 시도라던가 또 늦은 대응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아쉬움을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 한마디로 IT는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 요즘은 IT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해킹 당하는 것도 세계에서 1등이다. 이런 지금 뭐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이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SK 뭐 거의 국민들이 다 털린 그 정보통신 대란, 또 지금 한참 진행 중인 쿠팡 사건 같은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정도로 대량이고 또 탈취당한 정보도 광범위한데요. 그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위기는 어디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니까 과거를 반성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오히려 그보다 더 강한, 그러니까 외양관을 훨씬 더 확실히 고쳐야 되는데 그 어떤 대응 대책에서 차일피일 또 책임 회피, 나는 모르쇠 이런 걸 하면서 어떤 국민들의 분노를 더 증폭을 시킨다. 이런 점은 그야말로 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이제는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좀 대각성의 계기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정부 당국에서도요, 개인정보에 관한 엄격한 관리와 처벌 기준, 이런 전면적인 시스템에 대한 혁신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업에서는 물론입니다. 이 개인정보가 바로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우리의 앞선 IT 기술에 상당 역량을 해킹 방지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그렇죠. 우리나라가 해킹 방지에서도 정말 세계 1위다라는 어떤 평가를 듣지 못하면 IT 세계 1위의 꿈은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 그런 위기감으로 정말 대응책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업들의 대응책을 좀 살펴보면 KT 같은 경우에는 또 발표하기로는 위약금 면제 1월 13일까지도 하기로 했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뭐 쿠팡 그 쿠폰을 주는데 또 좀 그것도 좀 사실 논란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기업의 대응책들 그리고 그 대응책에 대한 정부의 조치까지 함께 좀 이뤄줘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예. 그 사건이 터진 이후에 그 사회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앞으로의 미래 가능성을 그렇죠. 점검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전문가들의 평이 있는데요. 지금 정부도 우왕좌왕하고 또 해당 기업들의 어떤 이 책임 회피는 정말 도를 넘습니다. 특히 쿠팡의 경우에는 자신은 잘못이 없다. 그리고 잘못은 아주 일부분이다라고 해서 사실마저도 정부 발표하고는 다른 이런 사건. 맞아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같이 한번 반성해 볼 대목이고요. 그 미국 증권거래소에다 그대로 공시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대목은 정말로 중대한 대목입니다. 자, 공시라는 것은요. 증권거래소 공시라는 것은 예. 이것은 회사의 모든 것을 걸고 사실대로 공표해야 되고 그 공시를 세계가 믿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정보 유출이 3천만 명이 넘어간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뉴욕 증시의 공시는 3천 명 가량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시가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한국 정부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한 것이다라고까지 공시가 됐는데 정작 지금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는 우리 정부는 그런 지시한 적도 없고 그렇게 요청한 적도 없다. 뭐 심지어 국가정보원 같은 데서는 쿠팡의 대표자들을 위정으로 고발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혼선, 왜 이런 게 생기는가? 뭐 결국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다음에 이 기회에 특히요. 쿠팡 같은 경우에 저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독점을 하고 있으면 아무리 어떤 사건이 생기더라도 또 고객이 달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반성을 하지 않아도 제도를 고치지 않아도 영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벽 시장 같은 거 실질적인 독점 비율을 보면 쿠팡이 사실상의 독점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죠. 그에 대한 어떤 뭐 징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독점을 막으려면 결국은 선의의 경쟁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쟁자 생태계를 키워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정보 유출 사건 기술적으로 막는 게 일차적이지만 우리 사회의 시스템, 인식의 변화, 또 경제 구조의 재편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크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고쳐야 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대한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날 경제 읽기까지 진행해 봤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김대혁 경대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